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벌써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 이 책을 가지고 4부까지 했는데 사라진 친구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이제 부동산 얘기도 그렇고 뭐 중국의 뭐 노동자 인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사라진 친구 얘기를 잘 못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3부에서 그냥 짧게 했어요. 어쨌든 이제 빈민 오환, 그러니까 그 외곽에 있는 그 좀 못 사는 지역이 뭐 어떤 빌미로 철거가 됐는데 공산당에서 철거를 했는데 그거에 반대하는 엘리트 3세계 대학에 있는 이제 엘리트 대학생들이 반대 서명을 하고 그랬다가 띠딴 란커 운동. 띠딴 란커 정리 작업 반대 운동. 네, 이제 사라진 친구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4부에서 하려고 했는데요. 네.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하층민 정리 작업에 반대한다고 서명을 했던 그런 친구들이 이제 더 나아가서 실제로 이제 뛰어듭니다. 어떤 사회 운동에. 뭐냐면은 용접기 제조업체 자스커지라는 중국의 유명한 그 회사가 있어요. 네. 션전에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임금이랑 되게 노무 관리가 되게 잘못돼 있다 하면서 공회를 설립하려고요. 공회가 우리나라로 치면 노조인 거죠. 노조를 설립을 하려고 했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군데 베이징에서도 왔고 뭐 여기저기에서 온 대학생들이 이제 자성원단, 그러니까 함께 하겠다는 그런 걸 결성을 하게 되거든요. 지원군을 결성을 하는 거예요. 지원군을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중국은 노조가 있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노조가 없구나. 큰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이 이거를 대중운동의 신호로 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 국가는 그렇게 봤고 또 이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 싫겠죠. 노조가 생기면 당연히 싫잖아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진짜 싫겠죠. 공회가 그러면 노조라는 그런 거죠. 공회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노조인데 이제 이 투쟁에 연루된 대학생들이 사라진 친구들이에요. 체포당하거나 가택연금. 그러니까 중국 공산주의 정부인 중국에서 노조를 만들려다가 체포된 친구들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게 132명입니다. 사라진 친구가 132명이에요? 네. 그럼 그때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뭐 감옥에 간 친구도 있고 영상을 통해서 반성문을 막 써가지고 뭐 좀 징역을 그냥 몇 년 살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아직 감옥에 있는 친구들이 많죠. 왜냐면 이게 2018년도 이때 그쵸, 19년도 3년 얘기니까 3년 전이니까 아직 다 감옥에 있겠죠. 징역 5년 정도 맞으면. 그러니까 뭐 그런 친구들하고도 소식이 끊겨서 이분이 사라진 친구들이라고 한 거예요. 총 몇 명이라고요? 그래서 만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만난 사람이요? 네. 이 사람은 한 인물을 막 2명으로 쓰고 해서 정확히 자기가 만난 사람들이 몇 명인지 보안을 위해서 그 취재원의 보호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라진 사람들 활동가는 132명. 근데 진짜 이 책은 한번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인데 중국의 오늘인데 읽으면은 뭔가 좀 만감이 교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과거의 우리나라, 오늘날 중국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 정책이라던가 뭐 경제 정책 뭐 이 정도,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중 하나인데 사실 노동 인권이랑 뭐 노동 운동으로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계속 이게 중국이어서 우리가 좀 역설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아주 인기 있었던 다큐 중에 차이나 팩토리라는 게 있어요. 너무 재밌었어. 진짜. 네, 중국 그 유리 공장인데 그러니까 중국의 유리 재벌이 그 미국의 이제 러스트 벨트, 그 쇠락한 중공업 단지에 유리 공장을 열어서 맞아요. 그 지역에서 엄청난 실업자들 백인들을 부리죠. 백인들을 이제 노동자로 부리는데 거기도 운동가들이 와가지고 그 안에서 공장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의 백인 국민들은 가서 노조를 만들려고 하고 중국에서 온 이 자본가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자본가가 자기는 노조 생기면은 공장 없애버릴 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온 공산주의 국가에서 온 자본가는 노조 만들면은 회사 없애버린다고 하고 백인들은 노조를 만들겠다고 해서 결국은 이거 스폰가 아무튼 갈등이 있는. 근데 그게 환경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고 저도 그 다큐를 보면서 되게 재밌게 느꼈던 게 그 전에 있던 러스트벨트 공장은
그 전형적인 그냥 미국 그 유니언 그러니까 노조가 있는 미국의 그쵸. 제조업 회사였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근데 중국 노동자들이랑 미국 노동자들이랑은 비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미국 노동자들은 일단 중국처럼 그렇게 노예처럼 뭐 노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기계처럼 완전히 기계처럼 노예가 뭐 휴일도 없고 그쵸. 다쳐도 그냥 뭐 산재 신청 절대 안 하고 그쵸. 이런 게 중국 노동자인데 미국은 어쨌든 노동자 인권이 어느 정도는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 노조 설립도 뭐 하려면 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노조 그쵸. 투표에 붙여가지고 통과가 되면 당연히 만드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 거기에서 이제 그 노조가 만들어지는 게 되게 웃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있던 회사는 되게 안전한 무슨 제조업 회사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되게 안전했다가 유리 공장으로 바뀌니까 사람들이 다치고 그러죠. 다치고 막 그래서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어쩐 그 노인인데 내가 지금까지 이 도시에 살면서 쭉 몇십 년을 일을 했었는데 이 정도로 다친 적이 없었다. 근데 회사는 나한테 보상을 안 해준다 이러면서 노조를 만드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더라도 중국 내 노동자 인권이라는 게 정말 약간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다큐가 웃겼던 게 근데 좀 웃겼던 게 그래서 노조 갈등을 하잖아요. 그럼 미국에는 산업이 있대요. 그래서 투표를 해서 통과가 되면 노조 설립 그 아마존도 노조 생길 뻔하다 부결됐거든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노조 찬성 반대쪽이 각각 컨설팅사들이 와요. 전문 노조 방해꾼들과 전문 노조 설립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컨설팅을 맡기면 맞아요. 그 사람들이 캠페인을 하고 그것도 미국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얼마나 미국적이야 진짜. 근데 거기서 나오는 거는 거기서 그래서 중국 공장을 보여줘요. 일부러. 그러니까 거기 중국인 관리자 청년이 나오거든요. 그냥 평범한 청년이 미국인들을 관리하는데 그 사람의 시각으로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그럼 막 중국 공장은 모여서 체조하고 우리도 요즘에 건설 현장 가면 아직도 그렇게 똑같이 하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다치면 안 되니까. 우리처럼 국민 체조하고 막 이렇게 아침에 뭐 구호 외치고 해요. 딱 줄 맞춰가지고 오하이를 맞춰서. 중국 공장 보여주는데 미국으로 왔더니 다 막 짝다리 쓰고 짚고 헬멧 그 반쯤 걸치고 막 맞아. 그래서 미국인들이 일을 되게 못한다고 막 지적을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일해서 되겠냐면서 막 뭐라고 해요. 그것도 참 재밌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이 책에서도 중국 노동 현실을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정점을 찍기 시작한 게 2019년 1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이징대 마르크스주의 학회 그러니까 이분이 많이 자주 만났던 마르크스주의 학회 친구들이 아까 말했던 그 공회를 설립하는 데에 굉장히 같이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그 학생들이 막 체포가 돼요. 4명이 한꺼번에. 그리고 뭐 광둥성에 있던 뭐 활동가 5명 이런 사람들이 그 공장이 폐쇄돼가지고 법률 자문을 그 노동자들한테 제공하고 사측 교섭 권리 같은 거를 가르친 이 사람들도 체포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노동자의 어떤 권리를 찾아가기 위해 도와준 사람들을 중국 정부가 다 체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좀 친했던 베이징 의대생 4학년 한 여자분 있어요. 네. 그분도 체포돼요. 아 그래요? 네, 그분도 체포되고 그냥 근데 이게 1년 전에 이분들을 체포하기 전에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파티를 했다는 게 되게 역설적인데 참 웃긴 거죠.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파티를 하면서 1년 후에는 그 마르크스주의 학회 학생들을 다 체포를 해가지고 그 노동권을 뭐 지적을 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때도 그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들이 그 공장에 일부러 휴학을 그쵸. 하고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노동운동 그 기반을 마련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뭐 물론 탄압을 했겠지만 그 중국에서도 똑같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인들은 무조건 순종을 한다든지 저런 정권에 왜 그냥 다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중국인들의 이미지는 14만 명 일치 단결해서 그렇죠. 다 그런 막 애국주의에만 넘치고 다 당에 충성하고 시진핑 찬양하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도 당연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하고 아직까지 소식이 닿고 있지 않대요. 아, 그래서 그래요? 결말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분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중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사라진 친구들 중에 하나 제가 여기서 짧게 소개를 하고 싶었던 그거는 중국 청년 세대의 페미니즘 얘기였어요. 페미니즘. 네, 여기서도 진짜 아주 짧게 나오는데 대학 미투가 중국에서 있었대요. 2018년도에. 아셨어요? 비슷한 시점이네요. 그 한창 전 굉장히 세계적으로. 비슷한 시점이에요. 저희랑 굉장히 비슷한 시점이고 그때도 이제 베이징대의 어떤 션 양이라는 교수 성폭력 사건 이게 굉장히 유명하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대자보를 막 붙인 거죠. 이때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대자보가 붙고 근데 결국에는 뭐랄까 제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직을 권고하긴 했어요. 그 교수한테.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뭐 너무 많은 피해자가 있고 그게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되게 신기한 거예요. 저는 중국 여자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은 남궁민 기자가 쉬는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그 어찌됐든 그 공산주의가 어찌됐든 간에 그 남녀가 모두 일해야 된다든지 동무잖아요.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국은 그나마 그런 가사 분배도 더 남녀가 비슷하게 하고 왜냐면 옛날에 중국은 워낙 더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살아서 다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일찍 가사 분배하는 게 정착이 됐다. 한국은 왜냐면은 좀 대단지 공장 그 대규모 공장이나 이런 데서 4인 가족 외벌이 가구의 전통이 좀 있었지만 중국은 더 일찍부터 맞벌이가 기본이었기 때문에 가사 분배가 처음부터 좀 더 균등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게 중국에 있었을 때 중국 남자들이 가정일을 되게 많이 한다. 요리도 많이 하고 청소 당연하고 설거지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우효광 같은 느낌의 우효광 씨가 그 추자연 씨 남편인가요? 네, 추자연 씨 남편이 지금 조금 이미지가 조금 하락했지만 맞아요. 스캔들이 있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은 있었거든요. 중국 남자들이 바람기는 있는데 어쨌든 되게 근본적으로 집안에서 되게 다정하고 이렇다는 그런 건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중국 남자랑 결혼해라 막 이런 중국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근데 이제 중국 여자들은 딱 보면 아주머니들을 보면 시장에서 만나봐도 뭔가 남편한테 싸워도 지지 않으실 것 같은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훨씬 강하다. 훨씬 강한 그런 느낌에서 우리나라 뭔가 아주머니들보다 우리나라 아주머니들도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근데 그게 맞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틀린 생각을 했던 게 아줌마들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20대와 40대의 삶이 굉장히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치. 아줌마들이 왜 그렇게 억척스러워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성추행을 많이 하는 거야, 중국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공격적이라 느끼는 이유가 그쵸. 그치만 사실 그 공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원래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중국에서도 82년생 김지영이 그렇게 흥행을 했대요. 영화랑 소설 둘 다. 그거를 모두가 막 돌려 읽고 이럴 정도였다고 하니까 실제로 우리 세대 그러니까 뭐 빠링호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그런 여성들은 우리나라 여성들과 굉장히 비슷한 걸 느끼면서 이제 20대, 30대를 보냈던 거죠. 물론 어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 고부 갈등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제로 있는지는 뭐 여기선 나오지 않고 저도 그렇게 심하게 들어본 바는 없지만 그런 거 외에 뭐 어떤 성추행, 뭐 성폭력 같은 거에 노출이 되는 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 82년생 김지영이 책도 나왔을 텐데 이거는 지금 출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중국 대륙에서? 네네네. 되고 있대요. 이거는 당이 봤을 때 문제라고까지는 보진 않나 보네요. 네, 그쵸. 이거는 뭐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뭐 모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게 엄청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 세계적인 미투 열풍이었다는 거 다 기억하지만 중국에서 그랬다는 거는 저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 몰랐어요. 근데 그런 폭로가 있었구나. 중국이 뭐 페미니즘을 막을 만한 명분도 없을 거고 그렇죠. 근데 뭐 여성 인권이 신장되면은 중국 당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찌됐든 뭔가 화를 내고 이런 거를 싫어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뭔가 국민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화내고 이런 걸 다 통제할 것 같은 이미지라서. 근데 이게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점은 얘네도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도 넷 페미니즘이라고 문화가 생겼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소셜미디어나 이런 데서 이런 넷 페미니즘이 굉장히 흥행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 보면은. 그러니까. 넷 페미니즘. 넷 페미니즘이라고 여기 나오더라고요. 웨이보에서 하겠죠. 뭐 네, 웨이보 자기들끼리.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산발적이라는 거지.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거는. 땅덩어리가 워낙 크고 사실 지역이 너무 문화 차이가 지역별로 문화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민족이 소수 민족이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민족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 대륙 내에서 이게 뭐랄까? 노동은 똑같잖아요. 어딜 가나. 그 노동이 힘들다는 거는 문화적 차이가 없지만 어떤 이런 여성 운동적인 측면에서는 생각하는 게 되게 주관적이니까. 더 뭐 보수적인 민족이나 그쵸. 그런 지역도 있을 것이고. 좀 더 그런 거. 아무래도 도시가 좀 그런 거 예민하겠죠. 도시 그쵸. 지역이. 그렇죠. 도시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깨어 있으니까 그런 거에 좀 더 예민할 수 있고. 이게 중국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다 그냥 시진핑 아래로 대동단결 같지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 불만도 똑같고 맞아요. 일 많이 하면 힘들고. 맞아요. 중국 근데 주 5일제 하나요? 궁금하네. 중국 5일제 아니죠. 얘네는 거의 6일제일 거예요. 그니까 얼마나 사람이 힘들겠어요. 그 차이나 팩토리도 그 얘기 나와요. 자기는 2주에 한 번씩 쉰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는 996제라는 단어가 맞아요. 유행을 해요.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한다. 와 정말 지옥이겠다.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거 아닌가? 120시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12시간, 72시간, 주당 72시간이니까. 그것도 안 미치네. 진짜 적네요. 좀 심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어휴 진짜. 근데 중국인들은 그리고 대도시에서도 그러면 주 6일 근무를 하나요? 진짜 힘들겠다. 주 6일 근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우리나라도 물론 주 6일 하긴 했지만 토요일은 그래도 오전만 그쵸. 일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9시간을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 그게 삶이 없는 걸 텐데. 그러니까 요즘에 중국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중국이 옛날에는 중국하면 인건비가 싸다였는데 요즘 인건비가 치솟는다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월급도 늘겠지만 노동 시간을 줄여달라고 중국에서도 압력이 있겠죠. 점점 당연히 조금 일하고 그렇죠. 싶을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도 솔직히 싸게 많이 부려먹던 거를 이제 못 하게 되니까 그런 게 이제 비용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근데 그건 정당히 줘야 되는 금액을 돌아오는 거니까 사실.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이제 뭐 중국이 그 뒤에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가 모르는 게 문제인 것 같은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서 인권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갈수록 그렇죠. 이런 욕구들은 많아질까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것이고 노동자 인권에 대한 관심을 언제까지 이렇게 뭐 탄압으로 억누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그 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래서 중국 얼마 전 뭐 요즘에 중국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뭐 요즘 페이스북에서 좀 중국 얘기를 많이 하게 저도 그냥 이게 과연 중국이 어떻게 될까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보다 훨씬 어려울 문제가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득이라는 하나의 지표로 모든 걸 평가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신경 써야 되는 게 엄청 많아질 것이고 외부 변수도 안 좋아요. 옛날엔 예를 들면은 국제적으로 중국이 난처한 건 좀 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지금 중국이 적대적인데다가 내부에서는 막 페미니즘 막 주장 나오고 노동운동 나오고 근무 시간 줄여달라 그러고 임금 오르고 막 이러면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진짜 많다. 근데 한국은 예를 들면 민주주의 국가는 투표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불만이 많구나. 그럼 그걸 알고 해결을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무리 공산당이 막 정보를 감시하고 해도 자기들이 놓치는 파트가 있으면 그게 막 불만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게 언젠가 터지기도 할 거고. 그러니까 좀 앞으로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사실 그 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해결의 주체. 그래서 그 공예를 만들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이 홍명교 작가한테 한국의 노동 지금 운동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엄청 많이 했대요. 어떻게 답했대요? 한국의 노동자들이 지금 원하는 건 무엇인가? 한국과 중국 에서 뭐 바라는 차이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차이가 크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쵸. 어떤 노조를 딱 하나만 우리가 그거를 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복수노조. 네, 그쵸. 여기서는 국가에서 지정을 해준 노조 같은 게 하나 있고 그 노조라고 하기 힘든 거죠. 어용이지 뭐. 그래서 보통은 저기 다큐에 나와요. 자기 이분 공회 그 회장입니다 했는데
그 창업자의 동생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XX는 창업자의 동생이니까 매기는 식으로 조크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중국의 변화에는 그 청년들이 되게 중심이 되는데 이 청년들이 그래도 많이 토론도 많이 하고 이런 거를 뭔가 이 사람이 또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거는 실패 청년 파티라는 행사예요. 그게 뭐예요? 베이징에 있는 아까 말했죠. 제가 우다코우에 그 대학교가 모여 있다고. 그 우다코우에서 열리는 그런 행사 같은 건데 그봐 흐트러 놓나니까 모아놓으면 이런 거 해요 분명히. 이제 얘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실패담을 공유하는 그런 행사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너 실패는 뭐니라고 하니까 난 베이징대랑 칭화대를 못 간 게 내 인생의 실패야. 인민대생이 그래요? 뭐 인민대생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취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실패야. 뭐 이런 식의 답변들을 막 하거든요. 신세한탄 대회 하는 다 우리나라랑 똑같아. 우리나라도 모아놓고 이거 하라고 하면 되게 잘할 사람들 많을걸요? 그럼요.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나 이거 보면서 오징어 게임 생각해봤어요. 제가 그 우리나라 히트 쳤던 게 DP 오징어 맞아요. 게임. 또 그 앞에 뭐 그 스위트홈 이런 거죠. 주거 문제. 스위트홈 주거 문제. DP 병영 부조리. 오징어 게임 그 파산 맞아요. 그런 문제죠. 네. 하나 남아서 태운문화 이런 걸로 또 콘텐츠 만들면은 그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 슬픔의 서사시를 만드는 데는 정말 최고의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력이. 오징어 게임은 진짜 그걸 보면서 한국 사회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걸 전 세계로 수출한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재밌게 봤겠어요. 근데 중국은 넷플릭스가 안 되나? 못 보지 안 되죠. 않을까요? 그래서 못 지금 보죠. 아름아름으로 해적판을 보고 있다고 당연히 하잖아요. 해적판을 볼 거예요. 해적판을 보겠죠. 근데 그럼 그거 수입 안 잡히면은 진짜 아쉽겠다. 그래서 결국에 이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중국 그 안에서 만난 이런 젊은 층의 저항도 저항이지만 이거를 넓혀보면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의 사람들은 굉장히 비슷한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그 국적을 이렇게 딱 걷어놓고 보면은 고민이나 살아가는 게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좀 같이 이분 좀 이상적이신 것 같은데 같이 글로벌로 함께 연대를 하자 이런 약간 그래도 홍콩 사태 때 얘기입니다. 그 홍대 가면은 청년들이 막 이렇게 지지 이런 거 많이 맞아요. 해줬거든요. 우산시 지지하고 그랬었죠. 마음이 뭔가 좀 끄트머리 하니까 좀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좀 공감도 가고 좀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4부에 걸쳐서 중국에 사라진 친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남궁 기자? 저는 뭐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고 우리가 미워하는 면도 많지만 서로 좀 이해를, 그러니까 한 명의 사람으로서 서로 좀 더 알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 보면서 좀 사람 사는 모여서 같이 얘기하면은 엄청 할 얘기 많지 않을까요? 이런 친구들이랑 마음이 뭔가 아픈 면도 있었습니다. 백현 기자는요? 저는 제가 너무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중국에 살았던 게, 그러니까 아직 너무 중국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 보면서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중국의 모습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도 그 신홍위병만 생각을 해서 그 어쨌든 중국 내부에도 이런 저항적인 사상을 가진 약간 젊은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어떻게 될지 그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해지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이 있다는 거 분명히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이분들은 잡혀갔지만 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쵸.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누가 돈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니까 들고 일어난 거고. 그죠. 그 아까 광주대단지 사건처럼 화나면은 일어나면 사람이 못 막는 게 또 사람들 마음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참 재미있는, 되게 좋은 책 하나 듣고 오셨네요. 진짜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제가 무슨 책을 들고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책을 소개하는 걸로 하고 다음 에피소드로 재밌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